잘 보내셨지요? 또 한 주간 가운데도 코로나가 거의 1000명에서 2000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또 2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또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여튼 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인근 부대에서 군부대에서도 또 확진자들이 발생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도 또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엇보다도 위생과 또한 철저한 우리가 철저히 또 지킴으로써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 지킨다고 또 그것이 또 우리가 감염되지는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히 그런 어떤 위생 관리라든지 거리두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안전에 또 잘 지켜서 감염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5장 문민통제와 정책결정, 문민통제와 정책결정에서 우리가 개요소부터 시작해서 군 전문 직업주의와 정책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국가에서 문민 통제는 이 현대 국가에서의 문민 통제는 여기는 어떤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의 어떤 면에서는 복종해야 하는 이 의무를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 보면 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그다음에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이 사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복무규율 제6조 충성의 의무에서 보면은 군인은 국군의 이념과 이 사명을 자각해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키며 이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이 규범은 민간 정치도지자의 어떤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순응해야 하고 군인은 결정된 정책 목표 달성에 이제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과 문민 통제를 위한 이러한 복잡한 개념들을 이러한 고려할 때 군대에 대한 어떤 문민 통제가 정의되고 그 다음에 선진 민주국가형 어떤 민군 관계로 발전이 유용한 이러한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어떻게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켜서 국가 안보와 국가 발전에 기여토록 하느냐가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국민 주권 이 헌법의 어떤 기본 원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 헌법의 어떤 개념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대한민국 헌법은 뭐냐면 여기 기본 원리가 있고 기본 원리 이전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어떤 면에서는 국가 최고의 법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여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기관의 어떤 조직 및 이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본 원리는 우리가 여기 했듯이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는 이런 어떤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자, 국민주권주의 1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8조 1항과 2항이 되어 있고,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34조 1항 2항이 되어 있고, 국제평화주의 제5조 1항 제6조 1항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평화통일의 원리에서 제4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은 여기에 국가를 어떤 조직하고 구성하고 작용에 관한 어떤 근본이 되는 국가 최고의 어떤 법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그 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위에는 헌법입니다. 헌법은 누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죠? 국민의 투표를 위해서 들어가죠. 국민에 의해서 헌법은. 그 다음에 헌법 밑에 법률이 있죠. 법률은 여기에서는 누가 이제 만드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만들죠. 국회의원.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헌법 상위법이잖아요. 최상위법.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그 법은 어떤 면에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헌법과 법률과 명령이 있죠. 이 명령은 여기에서는 대통령령과 그 다음에 국무총리령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각부 장관도 있지만 실적으로 대통령령과 국무총리령으로 우리가 또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자치법규가 또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이 조례하고 규칙이 있습니다. 자, 조례는 어디서 만들죠? 조례는 여기다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걸 국회의원이지만 자치법규에서는 조례에는 여기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만들죠. 그 다음에 규칙은 여기는 자치단체에서 만들죠.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든지 학생 어떤 인권의 두발과 관련된 어떤 인권 전반적으로 따져서 인권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규칙은 뭐 이제 어떤 그런 예산의 어떤 시행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헌법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군 관계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문민 통제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시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국방 정책과 문민 통제입니다. 국방 정책 수립과 문민 통제. 자, 국방 정책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국방 정책이란 자, 국가 안보 정책의 일부로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 침략에 대해서 국가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라든지 이 비군사에 걸쳐서 각종 수단을 유지하고 조성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국방 정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라우제비치는 이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어떤 정치의 연속이라고 말함으로써 국방 정책 및 어떤 군사 전략은 항상 국가 안보 정책 목표에 기여하는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책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행되는 어떤 진정한 정치적 도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정치적 목적이 그 목표이고 전쟁은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이런 수단들은 절대로 그 목적과 별개로 고려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 정부 조직의 일부로서 정부와 다른 어떤 부서들 간의 어떤 긴밀히 협조해서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적절한 군대를 어떤 조직하고 건설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필요시 군대를 사용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는 민간 기능과 군사 기능의 어떤 통합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민간 엘리트와 어떤 군부 엘리트 간의 상호 전문성을 가지고 이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해서 집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 정책은 정치적 목표나 군사 활동 사이에서 논리적인 이러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민간 엘리트의 어떤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부 엘리트는 이런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 국방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이런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책을 이루어지고 이후에 여기에서 참여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참여하고 그다음에 참여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군사 전문 분야에 대한 이 설명을 위한 어떤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런 어떤 전문가로서 이런 어떤 군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출석해서 여기는 요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떤 정부 정책 설명회 등 이 각종 강요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는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기자회견이라든지 이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강요들은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부 엘리트들이 참석을 해서 이 강요들을 지원하고 또 그런 어떤 설명에 또는 어떤 보조로서 이렇게 해서 역할을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군부 엘리트의 어떤 면에서 보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 군대 관련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브리핑에 참석해서 국방정책의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국방정책의 결정은 이 민간 엘리트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군부 엘리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어떤 공문이라는 점을 어떤 수용하고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라는 어떤 지위에 복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정치 지도자에게 어떤 건의될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 담당의 어떤 민간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들은 상호 어떻겠습니까? 전문성을 인정하고 최선을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어떤 조직의 어떤 통합의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민간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군부 엘리트들은 여기에서는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여기 정치와 군사, 이 정치와 군사를 통합하는 이 국방정책 이 수립 과정에서 군부 엘리트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정치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동료인 민간 엘리트가 업무 경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 엘리트들은 이 정치적 차원을 고려한 이러한 군사적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통합 원칙이 적용된 이러한 정책 수립을 주도함으로써 민간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들이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상호 전문성이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이전 어떤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그 이제 어떤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자, 프러시아의 어떤 통일 과정에서 비스마르크 수상과 몰트게 장군의 어떤 민군 관계의 역할이라든지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비스마르크와 몰트게 장군의 어떤 역할을 봤잖아요. 이렇게 각자 임무가 다르다는 거죠. 그 역할을 다 할 때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민군 간의 역할을 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 과정에서 트루만 대통령과 조지 마샬 장군의 어떤 외교정책 관계,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과정에서 카터 대통령과 싱글러브 장군의 어떤 군사정책 관계, 그 다음에 걸프전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과 그 다음에 스와르츠푸코프 장군의 어떤 종전 정책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민군 관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일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어떤 이런 여기는 국방 정책인데 이런 통일당은 이 국방입니다. 못하는데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 통제 원칙 준수 속에서 군부 엘리트의 어떤 상호 협력, 그다음에 민간 사회의 어떤 국방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서
군대 사회와 민간 단체 간의 어떤 잦은 접촉 등으로 인해서 이해와 이 협력 이러한 폭을 넓혀서 뭘 하지 않느냐면 공통의 목표를 창출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자, 군과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군과 민간의 역할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대와 민간 간의 작은 접촉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자꾸 좁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의 폭을 자꾸 좁혀서 그다음에 어떤 공통의 목표를 창출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이러한 어떤 민군 간의 역할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국방기획관리와 전문지식입니다. 자, 국방기획관리란 국방 목표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된 국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과 이 수단을 선택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이 자원을 어떻게 됩니까? 배분하고 운영하여 국방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관리 활동을 우리가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기에는 민간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들은 어떤 국제적 환경이라든지 국내적 상황 변화, 그 다음에 전쟁의 어떤 양상 변화, 그 다음에 복합제적 군사기술 혁신과 조직 변환, 그리고 국방 자원으로서 인적, 그 다음에 자원과 물적 자원을 효율적인 기획으로 어떻게 획득하고 분배해서 국방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는 이러한 국방 정책 및 군사 전략, 그 다음에 국방 조직 및 국방 행정 체계를 경영 관리하기 위한 이 국방 기획 관리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대 기능으로서 군사적 기능이 어떤 필요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기능으로서 정치라든지 외교, 그 다음에 경제, 사회, 심리,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런 등의 어떤 비군사적 수단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민간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는 자신의 어떤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를 정치적 개념 혹은 군사적 개념으로 정의하라는 이러한 어떤 경쟁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찰을 여기에서는 국방 기능의 어떤 요소들로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확립해 갈 수 있느냐라는 거 보면, 자, 국방의 어떤 주요 어떤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국방 정책 기능, 국방 정책 시행, 그다음에 정보 분석 및 수집, 작전 전략의 지휘 및 통제, 작전 계획 및 연습, 인력의 어떤 선발과 교육, 무기 체계 개발과 획득, 그다음에 군사 밀주 획득, 조직과 행정, 인적 물적 동원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기타 여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기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산 업무라든지 의회 업무, 민원 업무, 공부 업무, 타 부서의 업무 및 협상, 그다음에 타국과의 어떤 국방 얘기 업무, 이런 것들은 여기 어떤 민군과의 어떤 그런 군부 민관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 간의 끊임없는 이러한 어떤 기능을 서로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모든 기능들은 민간 엘리트만의 어떤 독점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민간 엘리트들이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민간 엘리트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군부 엘리트의 어떤 군사적 전문 지식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부 엘리트들은 이런 민간 엘리트와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에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서는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군부 엘리트들은 이러한 정치 지도자를 대리하는 그런 민간 엘리트에게 군의 어떤 제안 내용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어떤 논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민간인을 이해할 수 없는 식의 어떤 논쟁은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태도가 군대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군의 계획은 이 정치적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민간 엘리트들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군부 엘리트보다는 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 엘리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집단 어떤 상관의 조언을 통해서 조언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불가능한 또는 정치적으로 비논리적인 문제라는 이 한 집단의 확신에 찬 주장은 아무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지만 충분한 어떤 합의적인 토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전문가적인 판단으로서 어떤 같은 조직의 틀 속에서 동일 목표를 결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민간 엘리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군부 엘리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지 않으면서도 군부 엘리트의 어떤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군부 엘리트들은 상당한 교육의 경험을 쌓은 어떤 군사 전문가들이고 국방 경영의 많은 어떤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엘리트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엘리트들이 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단순히 어떤 군부 엘리트 제안의 어떤 수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군부 엘리트들과 이 대화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전문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떤 그런 군부 엘리트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는 이 단순히 이 군부 엘리트의 어떤 제안 수용만을 결정하는 것이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군부 엘리트들과 이 대화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여기에서는 갖춰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전쟁은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보면 이 현대전은 첫 번째는 총력전이 되기 때문에 정치라든지 외교, 경제, 사회, 어떤 심리, 과학기술 이런 어떤 비군사 분야를 균형 있게 인식하는 이런 어떤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군사 분야의 어떤 합리적인 통합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 전문성. 그래서 민과 군은 어떤 면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있고 어떤 민간인이 이런 어떤 군사 분야에서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는 참 힘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민간 전문성이라든지 군도 민간 전문성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도 군과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같이 어떤 상호 교환하고 협력하고 조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현대전은 문민 통제 원칙 속에서 필요한 국방 자원을 적정 수준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어떤 업무상의 상호 이해와 그다음에 협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 전문성이 여기에서는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신규 군사 어떤 그런 장비 사업을 토의하는 회의에서 국방부 엘리트는 국방 전력의 어떤 필요성에 초점을 둔 입장을 주장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겠습니까? 타부의 어떤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 엘리트는 이 사업의 어떤 산업적 영향에 관해서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부 엘리트는 어떻게 이 내용을 보겠습니까? 어떤 외교적인 의미를 옹호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재정경제부 엘리트는 가장 저렴한 해결책을 어떤 면에서는 지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국방부 엘리트는 민군 간의 어떤 상이한 이 개념의 차이들을 이해시켜서 상호 포용해서 협조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 발휘를 통해서 국방정책 안으로 단일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 지식과 인간관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획득된 국방 자원을 육군과 해군과 공군에 배분해서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발생하는 갈등 요인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통합 전력을 발휘케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군에 치우치지 않은 이 균형적 위치에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민간 전문성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 예컨대 몇 가지 사례를 여기에 사례가
이제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한 가지를 우리가 예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약 밀수 및 어떤 총기 문제가 성행하고 있는 이 해안 국가에 대한 어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 자금이 충분치 못할 경우 군은 어떤 이 자문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자, 해군은 이 3군의 이제 어떤 공통적인 이런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해군은 고속 순찰정이나 해군 헬기를 적재할 수 있는 이 군함이 정답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군은 어떻습니까? 어떤 비행 지속 능력과 이 적재 능력이 뛰어난 그다음에 어떤 고정익의 항공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육군은 어떻습니까? 이 범민들의 상륙을 유도하는 위해 고속 기동 차량을 이용한 추격전을 개시하는 편이 나을 거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3군 모두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전반적인 지휘 체계를 어떤 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른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은 자, 이웃 국가의 어떤 강력한 공군에 대응해서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관한 어떤 군의 자문을 여기에서는 이제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어떤 강력한 공군에 대응해서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자, 첫 번째는 뭐니까, 자, 적이 자국에 다다르기 전에 전폭기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어떤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 대규모 어떤 전투 부대를 편성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 이러한 주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방공 미사일의 어떤 중요성을 역설할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네 번째 자문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대안들이 우수한 레이더 체계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요점은 뭐냐면은 각 군들이 자신의 목적을 진전시키고자 한다는 이런 단순한 것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단 하나의 어떤 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쪽에서는 군사적으로 무의미한 제한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방 정책과 이 군사 전략에 관련된 질문들은 양극단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치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이 국방 전문성이 있는 민간 엘리트의 어떤 균형적인 정책 결정과 이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방부의 어떤 면에서 보면 국방부와 같은 이 복잡하고 특수한 조직은 국방부 민간 엘리트와 다른 정부 부처 민간 엘리트 그리고 군부 엘리트 간의 어떤 조직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조직도 이면에 따른 어떤 긴밀한 이 협력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도 상에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도라든지 조직도 이면에 따른 이런 어떤 그 긴밀한 협력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 권력과 책임 관계의 어떤 실질적 조직은 외형적인 어떤 그런 도표 이면에 존재하는 조직 간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이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연결명이 어떤 중요한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망과 국민의 어떤 생사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 엘리트와 그다음에 군부 엘리트들은 대내적이라든지 대외적 이 역할에서 상호 동료 의식을 갖고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한 상호 존중과 그다음에 상호 포용으로 국방을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현대 국가에서는 선진 민군 관계 정립 속에서 문민 통제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리고 지식 정보와 사회 발전, 그다음에 안보 환경, 그다음에
어떤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이러한 어떤 국방 정책이라든지 군사 전략을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민간 전문 인력과 군 전문 인력의 상호 전문성을 인정하고 여기에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시켜서 그 다음에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이러한 국방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군사작전과 이런 어떤 문민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국가는 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전쟁을 위한 어떤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전쟁 이외의 작전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남북과 이런 어떤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면 이 북조선, 북한의 어떤 그런 정책을 보면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도 보면 한편으로는 뭘 합니까? 그 대화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보면 대화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군사력을 통해서 여기는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군대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군사작전은 이 평화와 그 다음에 전쟁 이외의 어떤 작전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군사작전 즉 군사작전과 문민 통제를 같이 이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가 이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동기 유형은 뭐냐라는 거죠. 동기 유형 첫 번째는 적 공격으로부터 국토를 방위를 수호한다라는 것이죠. 군대가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동기는 적 공격으로부터 이 국토 방위를 수호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어떤 동기가 첫 번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넓은 범위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여기에는 또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동기의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경 및 경제 자산 보호다. 어떤 국경을 보호하지 않고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경이라든지 경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또한 어떤 동기 유형에서 중요한 군사작전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국내 안보와 그다음에 대테러 작전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엔 활동 참가를 통해서 우리가 군사작전을 보호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가의 국제적 또는 지역적 지휘격상에 맞게 여기에서는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시나 그다음에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한 어떤 군사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목표와 군사적 목표 사이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상호 간에는 어떻게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와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략적, 그다음에 작전적, 전술적 이러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수준입니다. 전략적 수준은 정치 지도자는 국가 전쟁 지도를 위해서 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민간 정치 지도자는 정치 외교, 그다음에 민간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무엇이 실질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어떤 것들을 정치 지도자가 이런 어떤 국가 전쟁 지도에 의해서 이 정치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정치 지도자와 이 정치 외교, 그다음에 민간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와 있던 자문을 받아서 무엇이 진짜 실제로 중요한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작전적 수준입니다. 정치적 목표가 군사적 목표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군사 지휘자는 정치적 목표를 군사적 목표로 전환시키는 군사활동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는 정치적 현실과 제약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군사 지휘자는 민간이라든지 또한 군사 엘리트의 어떤 자문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전술적 수준입니다. 자, 전술적 수준은 일선 군 지휘자가 일정 수준의 어떤 제약에서 자신의 어떤 군사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여기에서는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민간 정치 지도자는 군대가 관련되는 어떤 주요 작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는 있어도 세부적인 어떤 전술적 부분까지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간 지도자가 보고를 받으시지만은 어떤 그런 세부적인 어떤 전술 작전까지는 관여해서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정책과 작전 시행에 어떤 구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나 평화 유지 활동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현대 국가에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 매우 복잡하고 또한 경제적이며 또한 군사작전 수행 시 어떤 민군 관계의 역할에 대해서 마찰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이라든지 이 위기 상황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들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 분야에 강제적으로 간섭하고 싶어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이 어떤 유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어떤 이제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가 지도자와 이런 어떤 그 군사 지도자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보면, 자, 1962년도에 중국과의 전쟁에서 인도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네루와 이 메논은 어떻게 했었냐면, 자, 중국과 인도의 어떤 부대들이 고립된 전초 기조들을 서로 포위하고 있을 당시에 각 여단, 중대, 심지어 소대의 배치까지도 직접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군이 정치적 역할을 침범하도록 방치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와 정치인들이 각자의 어떤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 차이를 인지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체계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양자 간의 엄격한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인지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단계에서 운영돼야 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는 군의 상당한 이 작전이라든지 전술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이 작전 계획을 수립하려고 시도하면 안 되지만, 대신에 민간 전문가들이 작전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지도부는 작전 계획이 자신들의 어떤 설정한 지침을 반영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작전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정치 지도자는 그런 어떤 작전 계획의 군사적 측면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극히 어떤 신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국가 어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군사 지휘에 대한 어떤 그런 안보 정책과 관련돼서 여기에서는 사용됐던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여기는 1950년대 인천 상륙 작전을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시킴으로써 이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의 어떤 군사적 우위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1950년도 이 11월에 중국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대만까지 쳐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군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자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 만주에 중국군 기지를 폭파하고 그다음에 중국 연안을 봉쇄하고
대만군을 중국 봉티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공격할 것을 트루만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트루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해외에 파견된 미군 사령관은 진중을 기해 공식 성명을 반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있던 엄명에 반해서 매거드 장군이 자유로 이런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에 관한 발언을 하고 기고했다고 해서 해무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의 개전과 종전 그리고 확대의 문제는 정치 지도자의 책임으로서 군사 지휘자의 군사 목표는 정치 지도자의 정치 목표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민 통제하에서 이 한계를 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문민 통제하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전쟁의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과 군사 지휘자의 국방 정책 관계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자 2003년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면서 토미 프랭크스 사령관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50만 명과 3개월간의 전쟁 기간을 강력히 이제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선제 저지 안보 전략 목적과 그다음에 충격과 공포 군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병력 32만과 단기 그런 결전을 여기에서는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프랭크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결정된 정책을 군수로 없이 문민 통제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는 부여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속 결정적 이러한 작전 전술을 적용해서 단기간에 이런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이런 전쟁이 영웅이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라크 종전 후에 그는 육군 참모총장직을 제의받고 야전군으로서 리더십 발휘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정책 분야에서 리더십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스스로 사절하고 문민으로서의 어떤 면에서는 돌아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국제 사회에서 평화 유지 활동은 전통적인 전쟁과는 전혀 다른 이 양상을 가진 작전이지만 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작전 수행 결정 시에는 민군관계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기도 하며 군사적 전쟁에서도 이 군사 지휘자들은 민간 정치 지도자의 전쟁 지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느 정도 군사작전 계획이 제한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정치 지도자의 그런 정치 목표는 대단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군사 지휘자의 군사적 목표는 이 전투에만 한정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목표는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군사작전 수행 결정 시에는 민군 관계 역할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기에서는 이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전쟁에서도 군사 지휘자들은 민간 정치 지도자들의 전쟁 지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 전쟁의 군사작전 계획이 제한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목표는 대단히 넓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군사 지휘자의 군사 목표는
전투에만 한정된 이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사는 군사적 목표를 정치적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어떤 문민 통제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양상들을 실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그 전시나 그다음에 평시에 아무리 문민 통제가 훌륭하고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어떤 그런 국가 지도자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치 지도자에 대한 어떤 지휘 통제 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전쟁 지도에 대한 어떤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을 여러 가지로 거론하면서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정치 지도자는 문민 통제의 원칙에 따라서 수도권 지도자를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부는 제한할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외에서 진행되는 이런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군사 작전을 성공시키고 이 메가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사 작전을 성공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중국의 어떤 그런 중국의 어떤 만주까지 어떤 그런 중국군을 폭격을 하고 그러면 만주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 중국의 어떤 연안만을 봉쇄하면 중국을 이길 수 있겠다. 중국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대만군을 중국 본토에 공격할 것을 이제 트루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메가더 장군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위반을 했기 때문에 해임을 시키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어떤 전쟁의 개전과 종전 그리고 어떤 확대 문제는 정치 지도자의 어떤 책임으로서 군사 지휘자의 어떤 군사 목표는 정치 지도자의 어떤 정치 목표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문민 통제 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은 어떤 선제 저지 안보 전략 목적과 충격과 이 공포 전략에 있어서도 병력 30 미만의 단기 석전을 지시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프랭크스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어떤 결정된 정책을 어떻게 이행했냐면 예, 장관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es, sir. I don't. 라는 대답하고 군수료 없이 문민 통제 원칙을 받아들이고 어떤 그런 부여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속 결정적 작전수를 적용해서 단기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전쟁 영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어떤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군부의 엘리트 즉 군인은 이런 어떤 정책 결정가진 정치자들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 않을 때는 민과 군의 어떤 갈등 요소가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군부 테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부가 이제 정부군을 장악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어떤 일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도 미군들이 수주원들의 어떤 그런 국방력과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투입해서 거기를 어떤 면에서 한마디로 하면 아프가니스탄을 개조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군은 개조에 실패를 하고 미군이 철수한 그 지역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점령하고 많은 이러한 요소가 발생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 정치 지도자의 어떤 그런 정치 목표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그런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그 같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군사적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잘 접목시켜 가지고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요소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